죽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산 사람의 욕심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명성 장례식장. 그곳의 가장 구석진 곳, 일반실 3호의 공기는 썩은 비린내와 향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그 비린내는 고인의 시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을 쫓아 짐승처럼 달려드는 산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였다. 화려한 화환 하나 없이 썰렁한 입구에는 상복을 입은 한 여자가 홀로 영정사진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은 이미 모든 기력을 상실한 채 텅 비어 있었다. 그 정적을 깨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요란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탐욕은 소리부터가 남달랐다. 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사람 불러놓고 시위해?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엄마 가시는 길에 화환 하나 안 보이게 이게 뭡니까? 장례식장 꼴이 이게 뭐냐고요? 야, 내 말 안 들려? 너 지금 우리 엄마 영정사진 닦으면서 속으로 웃고 있지? 그 강남 빌딩 판 돈 13억 어디 갔냐고.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라 자처하는 이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기도 전에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대신 사라진 13억의 행방에 대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 박 씨가 평생 폐지를 줍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모았다는 그 막대한 돈. 사람들은 그 돈이 모두 며느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라 확신했다. 고함이 장례식장 천장을 울렸고 평소 고인을 할망구라 비하하던 친척들까지 가세에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놓인 보자기 하나를 가리켰다. 웃기지 마. 엄마가 치매 기운 돌 때 내가 옆에서 살랑거리면서 도장 다 찍어간 거 모를 줄 알아? 너네 집빚 5억, 그거 작년에 한꺼번에 다 갚았다면서? 우리 엄마 돈 아니면 그 큰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 5억? 우리 앞에서는 폐지 줍는 엄마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다며 세상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우리 엄마 등골을 빼먹어. 당장 그 돈 내놔. 법대로 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다 뱉어내라고. 장부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에 쥐어주신 건 이게 전부예요. 보자기가 풀리고 그 안에서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십수년은 좋게 쓴 듯 여기저기 그을음이 앉고 손잡이는 덜렁거리는 고물상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법한 쓰레기였다. 사람들은 찰나의 침묵 후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화려한 장례식장에서 가장 초라한 유산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모욕이었고 동시에 잔인한 농담 같았다. 뭐야? 이 낡아 빠진 냄비. 지금 장난쳐? 형님, 제정신입니까? 10억이 넘는 돈 행방을 물어보는데 지금 이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내밀어요? 기가 막혀서. 이게 유산이라고? 그래, 이 냄비 속에 뭐 금덩이라도 들어있니? 어머니가 목숨보다 귀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를 살릴 유일한 물건이라고. 혼자 있을 때 바닥을 깊게 긁어보라고 하셨어요. 너를 살려? 이 냄비가? 야, 이딴 쓰레기로 우리 눈을 속이려 들어? 자 봐라. 이 쓰레기가 굴러가는 소리 들려? 이게 내가 말한 유산의 정체야. 너 오늘 안에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가. 이 장례식장 다 뒤엎고 내 머리채 다 뽑아버릴 거야. 이 냄비, 이건 내 대가리 깰 때나 쓰라고. 바닥에 팽개쳐진 냄비가 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 소리는 마치 시어머니의 일생이 짓밟히는 소리처럼 처량했다. 지수는 조용히 기어가 그 차가운 금속을 품에 안았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은 듣지 못하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그 냄비 안에서 여전히 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 보잘것없는 냄비가 앞으로 그들의 목줄을 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수가 이 지옥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던 날, 시어머니는 환영 대신 낡은 앞치마를 건넸다. 그날부터 지수의 삶은 빛을 잃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악기였다. 새벽 4시만 되면 삐걱거리는 수레를 끌고 나가 온 동네 폐지를 쓸어 모았고 남들이 버린 음식물을 얻어와 끼니를 때웠다. 그녀의 몸에서는 항상 퀴퀴한 종이 냄새와 쉰내가 났지만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은 자신의 몸도 며느리의 마음도 아닌 오로지 통장에 찍히는 숫자뿐이었다. 이 미친년아, 고기가 입에 들어가냐? 이 돈이면 폐지가 몇 킬로인 줄 알아? 당장 환불해와.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10,000원도 안 하는 돼지고기 한 팩도 제 마음대로 못 사나요? 생일은 무슨 얼어 죽을 생일. 그럴 돈 있으면 저축을 해. 너 우리 명철이 죽고 나서 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내 몸 하나 건사할 생각은 안 하고 고기 타령이야? 당장 가서 바꿔와. 콩나물이나 사오라고.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시장길을 되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파출부 일당까지 낱낱이 검사하며 단돈 100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친정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시어머니는 대리석처럼 차가운 얼굴로 외면했다. 오히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잡아먹은 재수없는 계집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지수는 그때마다 부엌 구석에서 그 낡은 양은 냄비를 닦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했다. 어머니가 벌어오신 그 돈,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친정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제발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울며 불며 빌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고 친정까지 먹여 살리려고 하냐고 했지. 내가 틀린 말했어? 내 아비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집 돈을 탐내? 명숙이는 내 핏줄이고 너는 남이야. 남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 자꾸 그 돈 탐내지 마. 내가 다 써버렸으니까. 너한테 줄 건 이 찌그러진 냄비 하나뿐이야. 알았어? 시어머니는 매일 밤 그 낡은 냄비에 정체 모를 죽을 끓였다. 그 냄새는 지독하게도 구수하면서도 서글펐다. 지수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기던 시절에도 시어머니는 그 냄비에 죽을 끓여 며느리 앞에 툭 던져 놓았다. 먹기 싫으면 개나 주라며 독서를 내뱉었지만 정작 지수가 그 죽을 한 수저라도 뜨는 날엔 말없이 밖으로 나가 폐지를 줍곤 했다. 지수는 그 행동이 자신을 향한 사랑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최소한의 먹이를 주는 것이라 믿었다. 정말 단 한 푼도 안 남기시고 오로지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일에만 평생을 바치신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독한 악기라고 불러요. 며느리 피 빨아먹는 할망구라고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 나만 떳떳하면 돼. 너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안 잡아먹히는 거야. 너처럼 물러터져서 어디다 써먹어? 내가 다 먹어치웠다. 내 뱃속에 다 들어갔어. 억울하면 너도 나중에 내 며느리한테 똑같이 해. 시어머니의 독설은 칼날이 되어 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 낡은 양말을 꿰매던 구부정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산 적 없는 것 같은 그 여자가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초라한 냄비 하나를 유산이라며 건넸을까? 지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곱씹었다. 바닥을 긁어라. 그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10년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베일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미친 가난의 끝에서 어머니가 남긴 것은 정말 쓰레기였을까? 아니면 내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구원이었을까? 지수는 냄비의 서늘한 바닥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거친 표면 아래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잊지 마라. 바닥을 긁어야 한다. 꼭.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제 지수는 결심했다. 어머니가 씌워놓은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벗겨보기로. 설령 그 안에 더 처참한 진실이 들어있다 해도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다. 겨울의 끝자락은 잔인할 만큼 시렸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 대신 거실 한복판, 당신이 평생 폐지를 정리하던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눕기를 고집했다. 마약성 진통제조차 비싸다며 마다하던 그녀의 호흡은 마치 깨진 항아리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소리 같았다. 지수는 밤낮 없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거칠어진 손등을 닦아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지독한 도끼를 버리지 않았다. 마치 죽음이 자신을 데려가려 할 때조차 그것과 싸워 이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에 가자고 했잖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병원은 안 간다. 그 피 같은 돈을 왜 의사들 배 불려주는데 써? 나는 이 집 구석에서 죽을 테니 너는 내 옆에 있는 냄비나 잘 닦아.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낡은 양은 냄비를 부여잡았다. 그 모습은 마치 냄비가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라도 되는 것 같아 기괴하기까지 했다. 지수는 어머니가 미웠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돈 걱정만 하는 그 지독함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서린 어떤 간절함,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보았을 때 지수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수야, 내 며느리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이 냄비. 뚜껑을 절대 남들 앞에서 열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혼자 있을 때 바닥을 아주 깊게 긁어보렴. 알겠니? 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내뱉은 말은 용서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아닌 냄비 바닥에 대한 집착이었다. 지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몸을 붙잡고 통곡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온전히 누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문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야, 비켜봐. 엄마가 분명히 어디다 숨겨놨을 거야. 그 강남 빌딩 판 돈이 공중으로 증발했을 리가 없잖아. 돈을 쫓아온 하이에나들. 그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그저 거대한 유산의 분배 시점일 뿐이었다. 지수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냄비를 다시 껴안았다. 친척들은 그런 지수를 비웃으며 냄비를 가로채려 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고인의 영정 앞에는 술병과 탐욕스러운 고함만이 가득했다. 지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했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 열지 말라던 그 경고.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다. 이리 내놔. 이 냄비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감싸고 있어? 여기에 집 문서라도 들어있는 거야? 언니, 이 냄비 좀 뺏어봐. 분명히 이 속에 뭔가 있어. 깡그랑. 명숙이 지수를 밀치고
냄비를 가로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냄비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헝겊과 말라비틀어진 감자 몇 조각뿐이었다. 친척들은 허탈함에 욕설을 내뱉었고 지수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 냄비를 다시 품에 안았다. 어머니는 왜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바닥을 긁으라고 하셨을까? 이 냄비는 단순한 주방 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신을 향해 쏟아부었던 온갖 비난과 고통,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두었던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한 통로였다. 지수는 홀로 남겨진 장례식장의 새벽녘 모두가 잠든 사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찌그러진 바닥에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았던 가난의 막이 내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의 서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조명은 잔인할 정도로 밝았다. 새벽에 찬 공기가 내려앉은 시간, 친척들은 다시 한번 냄비 주위에 모여들었다. 냄비 뚜껑 안쪽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기름때와 그 으름이 잔뜩 묻은 그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적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본 명숙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마치 보물지도를 발견한 해적처럼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낚아챘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 할망구 결국 여기다 숨겨놨었네. 야, 김명철. 너 지금 당장 차대. 은행 문 열리자마자 바로 뛰어갈 거니까. 이제 우리 눈 속일 생각 마요. 이 계좌에 든 돈, 우리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나눠 가질 거니까. 명철과 친척들은 장례 절차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이 장례식장은 단지 돈을 찾기 위한 대기실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수를 끌고 가다시피 하여 인근 은행으로 향했다. ATM 기기 앞에선 명숙의 손은 탐욕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정적이 감돌았다. 화면이 넘어가고 잔액 조회를 누르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억 단위의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뭐야? 이게 왜 이래?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빨리. 다시 해보라고. 화면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차가운 숫자가 떠 있었다. 잔액 0원. 친척들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명숙은 미친 듯이 명세표를 출력했고 그 종이 위에도 잔인한 0이라는 숫자가 찍혀 나왔다. 찰나의 희망이 절망으로 그리고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의 화살은 곧장 옆에 서 있던 지수를 향했다. 야, 김지수. 너 똑바로 말해. 너 엄마 죽기 전에 다 빼돌렸지? 이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너한테만 돈 다 이체시킨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이게 0원일 리가 없잖아. 그 강남 땅 판 돈, 그 빌딩값 다 어디 갔어?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저한테 그 냄비를 주시면서 그냥 지키라고만 하셨지.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마. 이 불려우 같은 년. 내 친정 빚 5억 갚았다는 거 소문 다 났어. 우리 엄마 피 빨아서 내 집안 살려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야,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당장 돈 내놔. 내 목 내놓으라고. 명숙은 은행 로비에서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친척들은 쓰러진 지수를 에워싸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지수는 대리석 바닥의 차가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왜 나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신 걸까?
왜 영원히 든 통장 번호를 남기셔서 나를 사지로 밀어 넣으신 걸까? 친척들은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하더니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는 확신이 들자 지수를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치고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장례식장. 텅 빈 빈소에는 고독한 향내만이 감돌았다. 지수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제단 구석에 놓인 그 낡은 냄비를 다시 집어들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저를 미워하셔서 마지막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가요? 바닥을 긁으라고 하셨죠.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지수는 눈물을 닦아내며 냄비의 검은 그을음을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유언.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냄비의 찌그러진 바닥 틈새에서 금속성이 느껴졌다.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날카로운 핀을 이용해 그 틈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냄비의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작고 정교한 금고 열쇠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지켜온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지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영원이라는 잔액 뒤에 숨겨진 진짜 유산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는 영혼을 보여주고 오로지 이 낡은 냄비를 끝까지 지킨 이에게만 진짜 길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었다. 냄비 바닥에서 떨어진 그 작은 금속 조각은 지수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최후의 초대장이자 침묵의 항변이었다. 지수는 어머니가 평생 폐지를 팔러 다녔던 낡은 시장 구석의 오래된 상호신용 금고를 찾아갔다. 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소음이 가득한 거리 끝자락,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금고실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직원은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지수를 지하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의 공기는 지상보다 더 서늘했고 무거운 정적이 어깨를 짓눌렀다. 박 선자님 명의로 된 대여 금고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대여료가 결제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넨 좁고 긴 금속 상자.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속에는 수억 원의 현금도 화려한 보석도 없었다.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수십 권의 낡고 빛바랜 일기장이었다. 30년 시어머니 박 씨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진짜 기록들이었다. 지수는 가장 최근에 쓰인 일기장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거친 필체로 적힌 어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수야, 내 새끼야. 오늘도 너를 모질게 몰아세우고 돌아서는 길에 가슴이 미어졌다. 시장에서 사온 고기팩을 환불해 오라고 소리쳤을 때 내가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모습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나라고 왜 내 며느리 고기 한 점 먹이고 싶지 않았겠니? 하지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저 독사 같은 친척들이 알게 되면 너는 평생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게다. 그래서 나는 악기가 되기로 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쁜 년이 되기로 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이유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일기장을 한 장 더 넘기자
지수도 몰랐던 10년 전의 진실이 나타났다. 지수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날,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아 집안을 살렸던 사건. 그것은 지수네 집안에서 신의 은총이라 불리던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신은 멀리 있지 않았다. 오늘은 지수 아비의 빚 5억을 갚아주었다. 평생 폐지를 줍고 뼈를 깎아 모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내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지수는 내가 준 돈인 줄 꿈에도 모르겠지. 알게 되면 그 아이 성격에 평생 나에게 미안해하며 살 테니까. 나는 그냥 돈만 아는 고약한 시어머니로 남으면 그만이다. 지수야, 너는 그냥 떳떳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시어머니는 가난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매달 수백만 원씩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의 친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쏟아붓고 있었다. 낡은 양복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발가락이 튀어나온 양말을 기워 신으며 폐지를 주었던 그 고행은 오로지 며느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얼마나 미워했는데.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금고실의 차가운 벽에 메아리치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10년의 오해와 원망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가 매일 밤 그 낡은 냄비에 죽을 끓였던 것도 사실은 입덧으로 고생하던 며느리가 먹고 싶어 하던 친정엄마의 손맛을 어떻게든 재현해 보려던 눈물겨운 사투였다는 사실이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에서 발견되었다. 수백 번을 실패하고 수천 번을 끓여낸 그 감자죽. 며느리는 그것이 쉰내나는 잔반이라 치부했지만 그것은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료인 희생을 넣어 끓여낸 생명의 양식이었다. 지수야, 너는 참 착한 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아프게 했어. 독해지라고, 제발 좀 독해지라고. 이 냄비, 잊지 마라. 바닥을 긁어야 한다. 꼭.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이제야 비로소 명확하게 들려왔다. 냄비 바닥을 긁으라는 것은 단지 열쇠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 바닥에 고여있는 어머니의 눈물과 진심을 마주하라는, 그리고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힘을 얻으라는 마지막 격려였다. 지수는 일기장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녀를 학대해온 친척들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지수는 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10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다. 금고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고 있었다. 일기장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20년 전 지수가 중학생이던 시절 일어났던 대형 시장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그 화재로 지수의 부모님은 평생 일궈온 가업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지수 역시 꿈꾸던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기사 하단에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짤막한 미담이 실려 있었다. 지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인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게 정말 어머니였단 말이야? 그때 나를 불길 속에서 끌어내셨던 그 아주머니가.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어머니 박 씨는 지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일기장 깊숙한 곳,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화재 현장에서 검게 그을린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씨.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품 안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 씨는 지수를 우연히 며느리로 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구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멀리서 지켜보았고 그 아이가 삶의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마다 기꺼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며 지탱해 왔던 것이다. 지수야,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불길 속에서 내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의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내 아비가 무너졌을 때 주저없이 돈을 보냈고 내가 우리 명철이와 인연을 맺었을 때 나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를 그토록 모질게 대한 건 내가 일찍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 없이도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사라진 10억의 행방도 일기장 곳곳에 흩어진 영수증을 통해 서서히 드러났다. 박 씨는 강남 빌딩을 판 돈의 절반을 지수의 가문을 살리는 데 썼고 나머지 돈은 지수의 이름으로 된 희귀병 환화 재단에 쏟아부었다. 지수가 어린 시절 앓았던 심장병을 기억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10억이라는 돈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수만 명의 생명으로 바꿔놓았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남긴 10억보다 귀한 가치의 진짜 실체였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돈밖에 모르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태우고 계셨던 거네요. 지수는 금고 안의 장부를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친척들이 박 씨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던 구체적인 음모들이 적혀 있었다. 명숙과 명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날의 기록, 어머니가 먹어야 할 약을 몰래 빼돌렸던 정황까지.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 오로지 며느리 지수에게 완벽한 증거를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몸이 부서져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기록해왔던 것이다. 지수야, 이제 울지 마라. 이 장부가 너를 지켜줄 최후의 방패가 될 거다. 저들이 너를 공격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이 진실을 세상에 터뜨려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 미안해할 것 없다. 너는 오로지 내 인생만 생각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렴. 그것이 내가 낡은 냄비 속에 숨겨둔 진짜 내 마음이다. 지수는 비로소 냄비 바닥을 긁으라는 말의 마지막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긁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자 어머니가 읽어놓은 거대한 사랑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격려였다. 지수는 이제 떨리는 손을 멈추고 일기장을 가방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금고를 나서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박 씨가 30년 동안 공들여 빚어낸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이제 곧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탐욕의 무리들에게 어머니가 준비한 위대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지수는 금고에서 가져온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곳에는 박 씨가 왜 그토록 지독한 구두쇠 연극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는지 그 처절한 고독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폐지를 줍던 박 씨. 그녀의 등은 항상 굽어 있었고 거친 손마디는 겨울이면 피가 나도록 갈라졌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며느리 지수에게조차 아끼라 불려야 했던 그 단절된 외로움이었다.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은 단지 버려진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지수가 마주할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막아줄 모래성 같은 것이었다. 오늘도 시장 입구에서 폐지를 줍다가 명숙이네랑 마주쳤다. 명숙이는 나를 보더니 더럽다며 고개를 돌리더구나.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내가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의심을 거둘 테니까. 지수야, 너만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내가 너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그조차 욕심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낡은 냄비에 죽을 끓여 내 방문 앞에 놓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너는 알까? 박 씨가 며느리 지수의 파출부 월급까지 낱낱이 검사했던 이유도 드러났다. 그녀는 지수가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수 몰래 다른 통장에 적립하고 있었다. 지수가 친정 아버지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울며 빌 때 박 씨는 이미 익명으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며느리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던 것은 지수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바보예요. 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흘린 눈물보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속으로 삼킨 눈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 지수는 결심했다. 시어머니가 지켜온 그 숭고한 침묵을 이제는 자신이 대신 깨뜨려야 할 시간이었다. 지수는 가방 속의 일기장과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30년 동안 공들여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었다.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명숙과 명철, 그리고 탐욕의 눈먼 친척들은 여전히 냄비의 정체에 대해 수군대고 있었다. 그들은 영원히 찍힌 통장 잔액에 분노하며 지수가 어딘가에 돈을 숨겼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 김지수 언제 와? 이 여자가 우리 따돌리고 돈 세러 간 거 아니야? 언니, 저기 봐요. 지수 들어오네. 야, 너 똑바로 말해. 그 냄비 열쇠로 연 금고에 뭐 들어 있었어? 금괴야? 아니면 현금 뭉치야? 당장 내놔. 지수는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양은 냄비가 안겨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진 그 눈에는 오로지 어머니가 남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제단 앞으로 걸어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껏 싸우라고, 내가 내 뒤를 지키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 궁금하시죠? 10억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장례식장을 평범하게 걸어나가지 못할 테니까요. 지수의 선전포고와 함께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숙과 명철은 지수의 변화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낡은 냄비 속에 끓여온 30년의 세월이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탐욕의 무리들을 휩쓸 준비를 마쳤다. 장례식장의 정적은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빈소를 파고들었다.
지수는 재단 위에 그 낡은 양은 냄비를 내려놓았다. 깡그랑 하는 소리가 탐욕에 눈먼 자들의 심장을 때렸다. 명숙은 침을 삼키며 지수의 손끝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로지 금괴나 돈다발에 대한 갈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가 냄비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숟가락 하나였다. 사람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냄비가 가진 진짜 무게를 알지 못했다. 지금 장난해? 그 숟가락으로 우리 머리라도 때리게? 야, 김지수. 좋은 말로 할 때 금고에서 가져온 장부랑 돈 내놔. 너 그거 혼자 다 먹으려다가는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맞아요. 어머니가 치매였다는 진단서 이미 다 떼어놨어요. 엄마 꼬셔서 재산 가로챘다고 하면 바로 수갑 차는 거라고요. 지수는 말없이 냄비의 손잡이 이음새 부분을 만지작거렸다. 오랜 세월 불길에 그을리고 찌그러진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공들여 숨겨온 최후의 눈이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냄비 바닥의 이중판을 강하게 눌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판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아주 작고 정교한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누명을 쓰고 방 안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수모의 시간들을 낱낱이 기록해온 침묵의 증언자였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어머니가 왜 이 냄비를 목숨처럼 아끼셨는지, 왜 저한테 남들 앞에서는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자식들이라는 사람들이 당신이 죽기도 전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말이에요. 지수는 휴대용 노트북을 꺼내 그 카드를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자 장례식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했다. 영상 속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 정신이 혼미한 척 누워있는 시어머니 박 씨의 방에 명숙과 명철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밀치고 억지로 인감도장을 찍게 하려 협박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먹어야 할 폐암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비웃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저게 뭐야? 저거 조작이야. 야, 김지수. 너 저런 걸 어디서 구했어? 당장 꺼. 당장 끄라고. 이거 범죄야.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몰래 찍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당장 삭제 안 해? 시어머니 박 씨는 냄비 손잡이 끝에 초소형 렌즈를 숨겨두고 당신이 당하는 모든 학대를 기록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당신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질 며느리 지수가 저 독사 같은 인간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방패였다. 지수는 영상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냄비를 품에 꼭 안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지수야, 이제 이 냄비가 너를 살릴 거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에 지수는 다시 한번 오열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믿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으셨죠. 이 영상뿐만이 아니에요. 금고 속 장부에는 여러분이 어머니 몰래 가로챈 연금과 비자금 내역이 10년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무릎 꿇고 어머니께 사죄하고 모든 걸 돌려놓을 건지, 아니면 이 영상과 장부를 들고 바로 검찰로 갈 건지 말이에요.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명숙과 명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10억이라는 유산은 이제 그들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낡은 양은 냄비는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짓밟힌 진실을 일으켜 세우는 정의의 심판대가 되었다. 장례식장의 노트북 화면은 꺼지지 않는 심판의 횃불 같았다. 반복되는 영상 속에서 명숙과 명철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조문을 왔던 사람들은 이미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연민이 아닌 깊은 혐오로 바뀌어 있었다. 명숙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지수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팔을 막아섰다. 평생을 모피 코트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했던 명숙의 가짜 권위가 고작 낡은 냄비 하나에서 나온 영상 앞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다. 이거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영상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김지수,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우리를 이렇게 모함해서 혼자 다 처먹으려고 이런 짓까지 해? 얘들아, 너희도 뭐라 말 좀 해봐. 저게 정말 우리로 보여? 누님 말이 맞아요. 이건 딥페이크인가 뭔가 하는 그거 아닙니까? 엄마는 치매였고 형수님은 그 틈을 타서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이에요. 이 영상 당장 경찰에 넘겨서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명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몰락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뻔뻔한 거짓말의 동아줄을 놓지 못했다. 지수는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듯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견디며 냄비 속의 눈을 지켜왔던 것일까? 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들어오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형사님.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시어머니 박 씨가 생전에 미리 선임해 두었던 법률 대리인과 지수가 미리 연락해둔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었다. 명숙과 명철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시어머니는 단지 증거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후 지수가 겪을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처럼 짜놓았고 법적인 완벽함까지 갖추어 놓았던 것이다. 박선자 씨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유언 집행과 학대 관련 고소 대리인입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에 담긴 영상은 이미 원본 데이터가 저희 법무법인 서버에 안전하게 백업되어 있습니다. 조작 여부를 논하기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군요. 또한 두 분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가로챈 13억 원 상당의 비자금 횡령 내역 역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 13억?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 큰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야, 김지수.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상중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제발 영상 꺼. 사람들 보잖아. 명숙은 이제 무릎을 꿇고 지수의 상복 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일기장 속에 적혀있던 고독한 투쟁만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명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시어머니가 가난을 연기하며 지켜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랑하는 며느리 지수의 미래였다. 가족? 어머니가 아파서 거실 바닥에서 피를 토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죠? 어머니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웃던 당신들의 그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어머니는 평생 여러분을 위해 폐지를 줍고 뼈를 깎았지만 당신들은 어머니의 영혼까지 갉아먹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가져가세요, 형사님.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명숙과 명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침을 뱉는 친척들. 냄비는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은은한 조명 아래서 비로소 평온한 빛을 내고 있었다.
지수는 냄비를 가슴에 꼭 안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10억보다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심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 당연하지만 어려운 진리였다. 지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어머니가 보내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장례식장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막이 내려앉았다. 수갑 차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 지수는 다시 홀로 남겨진 영정 앞을 지켰다. 향로에서는 여전히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진 속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로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뒤늦은 후회뿐이었다. 지수는 제단 위에 놓인 낡은 양은 냄비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왜 제 가슴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시린 걸까요? 제가 어머니를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어머니의 그 모진 독설 뒤에 숨겨진 눈물을 단 한 번이라도 닦아드렸더라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덜 아팠을까요? 지수는 냄비를 닦던 도중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손잡이 안쪽의 미세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박선자라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김지수라는 며느리의 이름이 정교하게 맞물려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내어 대장간을 찾아가 며느리에게 대물림할 갑으로서 자신의 진심을 새겨 넣은 것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이 냄비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온 가족의 보존 그 자체였다. 이게 제 이름이네요. 어머니, 당신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새겨두셨던 거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냄비가 지긋지긋하다고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침을 뱉었는데 어머니는 이 낡은 냄비 속에 당신의 영혼과 저의 미래를 함께 담아두셨던 거네요. 입덧으로 고생하던 시절의 감자죽, 남편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던 시절의 미역국, 시어머니는 그 찌그러진 냄비에 단지 음식을 끓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고아내고 있었다. 지수는 냄비 바닥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그러자 냄비의 손잡이 끝부분이 가볍게 돌아가며 그 안에서 얇게 말린 종이 한 장이 더 나타났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이자 진짜 유산의 위치를 알리는 단서였다. 지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바람이 되어 내 곁을 맴돌고 있겠지. 10억이라는 돈은 이미 사회에 환원했으니 너에게 줄 것은 이 낡은 냄비뿐이구나.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이 냄비의 손잡이 속에 적힌 숫자들이 보이니? 그건 내가 평생 너를 위해 부어온 연금 보험과 내 명의로 된 작은 과수원의 집원이란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에는 충분할 게다. 나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너에게는 가난을 가르치고 세상에는 너의 이름으로 된 선행을 심어두었단다. 시어머니 박 씨는 며느리에게 10억이라는 물질을 주면 그녀가 친척들의 타깃이 되어 무너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에게 강인함을 선물했고 대신 그녀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덕을 쌓아두었다. 이제 지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이라는 것을. 지수는 냄비를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지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주소들을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대형 어린이 병원이었다. 그곳의 로비에는 박선자님과 김지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꿈의 쉼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지수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전부터 그녀의 이름으로 기적을 심어두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게 정말 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었나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까지 여기에 이렇게 나란히 적어두실 줄은. 저는 그저 어머니가 폐지를 모아 당신 배만 불리는 줄 알았는데 그 돈들이 다 여기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네요. 병원 관계자는 지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맞잡았다. 매달 폐지를 팔아모은 꼬깃꼬깃한 돈뭉치와 가끔은 수백만 원씩 들어있는 익명의 봉투를 들고 오던 그 할머니가 바로 지수의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병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 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전했다. 그것은 지수가 평생 짊어져야 할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치밀하고도 따뜻한 배려였다. 할머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이 돈은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받을 복을 미리 심어두는 거라고요. 며느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죠. 당신은 욕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며느리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할머님이 기부하신 10억이 넘는 돈 덕분에 오늘 저 복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겁니다. 지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병동 복도를 걸으며 비로소 어머니가 남긴 10억의 진짜 가치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것은 은행 전산망에 찍힌 사라진 숫자가 아니라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한 수천 명의 생명이었다. 낡은 냄비 속의 그 흐름은 사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심지였고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두쇠 행각은 기적을 잉태하기 위한 처절한 고행이었다. 지수는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참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이었네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돈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심어두신 이 기적들, 이제 제가 잘 키워낼게요. 지수는 병원을 나와 어머니가 남긴 작은 과수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직 어린 나무들이 가득했지만 머지않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완성된 숲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숲을 가꿀 수 있는 땅과 씨앗을 남겨준 것이었다. 지수는 낡은 냄비를 과수원 한 구석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냄비 안으로 떨어지는 따뜻한 햇살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비로소 가슴속의 앙금을 모두 씻어내고 어머니가 남긴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과수원 창고 깊숙한 곳, 지수는 먼지 쌓인 낡은 괴짝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영수증들과 함께 10년 전 강남 빌딩을 팔았을 때의 매매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지수는 계약서를 훑어보던 중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계좌번호와 복구 구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시장 사람 아들에게 귀동량으로 들었던 비트코인을 10년 전 지수의 이름으로 미리 사두었던 것이다. 이게 정말 그때 사두신 건가요? 어머니, 당신은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10년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걸
제가 평생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미리 씨앗을 심어두신 거네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소 앱을 켜고 계좌를 확인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혀있던 그 자산은 이제 시중가로 환산했을 때 10억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숫자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현금 10억을 주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빼앗길 것을 알았기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디지털의 바다 속에 며느리의 미래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지수는 노트북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단번에 씻어주는 시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축복이었다. 할머니가 10년 전에 사두신 게 지금 이만큼이 됐습니다. 사모님, 이건 할머님이 사모님의 자존심을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비밀 자산이에요. 그동안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들어가며 모으신 폐지돈, 식당 설거지 돈, 다 여기에 조금씩 더 넣으셨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폐지를 팔아 100원, 200원을 모을 때마다 우리 지수 나중에 편히 살 돈이라며 웃으셨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고기 한 점 사주지 않고 독서를 퍼붓던 그 지독한 수전노 할머니의 진짜 모습은 매일 밤 며느리의 통장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평범한 어머니였다. 지수는 낡은 양은 냄비를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안았다. 냄비에 찌그러진 흔적들이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견뎌낸 훈장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이 돈으로 저 호강 안 할게요.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심어두신 그 기적들 더 크게 키울게요. 어머니가 매일 끓였던 그 냄비 속의 감자죽 맛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돈보다 사람이 귀하고 진심보다 위대한 유산은 없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릴게요. 지수는 결심했다. 어머니가 남긴 이 막대한 자산으로 박선자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 지수처럼 친정의 빚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낡은 양은 냄비는 이제 재단의 상징이 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끓여냈던 그 냄비처럼 재단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었다. 지수는 과수원 언덕 위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바람결에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폐지를 줍던 시장 골목 입구에는 번듯한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건물 정면에는 박선자 할머니의 따뜻한 냄비 무료 급식소 및 청년 쉼터라는 간판이 걸렸다. 과거 시어머니를 욕심쟁이 할망구라 부르던 시장 상인들은 이제 건물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했다. 지수는 매일 아침 그곳으로 출근해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10수년 전 시어머니가 쓰던 그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들려 있었다. 나레이션은 시장 사람들의 변화된 시선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 박 씨의 위대한 승리를 전한다. 여기가 그 유명한 감자죽집이야? 아니, 급식소라는데 맛이 기가 막히대. 알고 보니 예전에 여기서 폐지 줍던 할머니 며느리가 운영하는 거래. 그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여기를 세웠다지. 세상에, 그런 분을 우리는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했으니. 어머, 정말요? 저는 그때 그 할머니가 며느리 고생시킨다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진짜 나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며느리 살리려고 하신 일이라니. 정말 눈물 나네요. 지수는 냄비에 정성껏 감자를 으깨어 죽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은 이제 배고픈 노인들과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끓이는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의조렸다. 시어머니 박 씨의 명예는 며느리의 손을 통해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녀가 남긴 낡은 냄비는 이제 시장의 가장 찬란한 보물이 되었다. 지수는 급식소 한 구석에 시어머니가 평생 기워 입었던 낡은 장갑과 양말을 정갈하게 전시해 두었다. 사람들은 그 초라한 유품들 앞에서 돈의 무게가 아닌 사랑의 무게를 배웠다. 어머니, 오늘 감자죽이 유난히 구수하게 잘 끓여졌어요. 시장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를 시장 천사라고 불러요. 제가 매일 아침 이 냄비를 닦을 때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어머니가 지키고 싶어 하셨던 건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골목의 따뜻한 온기였다는 걸 지수는 이제 깨달았다. 어머니가 냄비 바닥을 긁으라고 하셨던 마지막 이유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이라는 바닥을 찾아내라는 삶의 철학이었음을. 지수는 냄비 손잡이에 새겨진 이름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시어머니 박선자와 며느리 김지수. 두 여자의 이름은 이제 낡은 냄비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다. 급식소 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황금빛 햇살이 냄비에 찌그러진 틈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멀리 시장 입구에서 낡은 수레를 끌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지수야,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 따뜻한 미소에 지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이제 지수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어머니의 이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이었다.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했다. 지수의 머리 위에도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 골목에 무료 급식소 문을 연다. 하지만 오늘 지수의 곁에는 젊은 여인이 한 명 더 서 있다. 지수의 아들과 새로 인연을 맺은 며느리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닦아 윤이 나는 그 낡은 양은 냄비를 며느리 앞에 조용히 내놓았다. 20년 전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냄비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 찌그러진 냄비는 왜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좋은 주방 기구도 많은데 이 낡은 냄비로 음식을 하면 힘드시잖아요. 지수는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리고 냄비 손잡이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선자, 김지수, 그리고 그 옆에는 지수가 얼마 전 새로 새겨 넣은 며느리의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 집안의 여자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희생과 사랑의 계보였다. 지수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겼던 그 위대한 유언을 전했다. 얘야, 이 냄비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냄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운 한 사람의 거대한 심장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10억이라는 숫자에 환호하지만 우리는 이 냄비 속에 끓는 사랑에 고개를 숙여야 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의 온기란다. 시어머니 박 씨가 폐지를 주우며 끓여냈던 그 눈물겨운 감자죽은 이제 지수를 거쳐 다음 세대의 며느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낡은 양은 냄비는 이제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의 훈장이 되었다. 며느리는 경건한 태도로 냄비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과거 지수가 흘렸던 오해의 눈물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랑에 대한 경외였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그리고 할머님처럼 이 냄비를 목숨처럼 지킬게요. 이 이름들이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항상 불을 지피는 며느리가 될게요. 지수는 며느리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시어머니 박씨가 폐지 수레를 세워두고 두 며느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환상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 낡은 냄비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고 자신을 버려 타인을 살려낸 그 위대한 사랑의 불꽃이 이 냄비 속에서 영원히 보글보글 끓어오를 테니까. 시장 골목을 지나 도시를 넘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랑의 온기가 흐른다. 당신의 인생에도 낡은 냄비처럼 찌그러지고 그을린 누군가의 사랑이 있나요?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를 끓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향해 남겨진 누군가의 고독한 진심입니다.